자, 우리 책 812페이지에 확정급여제도라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 그래서 이제 BS에 여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고려돼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기업이 지급해야 될 돈이 있죠. 기업이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돈이 있어요. 확정급여 채무라고 하거든요. 확정급여 채무라고 해요.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 그 812페이지 거기 중간에 표가 있고 표 위에 확정급여 제도에서 종업원 퇴직에 지급할 채무를 확정급여 채무라고 한다. 그래서 종업원 퇴직에 대해서 지급할 돈을 확정급여 채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돈은 장래에 지급할 돈의 현재 가치예요. 지급은 장래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동채무의 결제에 대비하여 적립한 자산을 사회적립자산이라고 한다. 그 삼성생명에 갖다 준 돈을 그거를 사회적립했다고 해서 사회적립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회적립자산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하고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는 자산과 부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자산과 부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액만 인식해요. 그 순액만 인식해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 확정급여 채무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회적립자산이 많을까요? 기업은 늘상 돈이 부족해서 자금 마련하러 다니기에 바쁘죠. 항상 돈이 부족해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기업은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채무가 더 많은 사회적립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채무가 더 많고 채무가 더 많으면은 요 차액을 순확정급여 부채라고 이렇게 채무가 더 많으면은 부채라고 BS에 요 순액만 표시하게 되겠어요. 순확정급여 부채라고 그렇게 순액만 표시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산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자산이 더 크면은 반대로 순확정급여 자산이 더 큰 경우 순확정급여 자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산이 더 크면은.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잘 생기기 힘들겠죠. 자, 812페이지에 동그라미 1 종업원이 퇴직 후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다. 출돈이 정해져 있죠. 두 번째, 기업이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 수리적 추정 변동이나 투자 실적에 따라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기업이 이 부채가 변동하거나 또는 자산이 변동하거나 그 위험을 다 감수해야 돼요. 왜 그래요? 종업원이 받을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업원이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변동은 누가 커버해야 돼요? 누구의 부담이에요? 기업의 부담이죠. 그래서 삼성생명이 잘하면은 기업이 출연하는 돈이 줄어들 거고, 그러나 생각에 못 미치게 좀 운영 성과가 좋지 않으면은 기업은 더 많이 출연해야 되고, 지금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확정급여 제도는 종업원이 받을 돈이 고정되어 있고, 그 삼성생명의 어떤 운영 실적에 따라서 사회적립자산을 더 많이 또는 적게 이렇게 출연할 돈이 변동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확정급여 채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에 대한 추정이죠. 뭐 종업원이 입사해서 뭐 20년간 근무한다. 근무 후에 퇴직연금 방식으로 죽을 때까지 받아간다. 그러면 뭐 한 6, 70년 기간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죠. 그럼 그 추정이라는 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거죠. 추정이 뭐
뭐 시장의 어떤 그 이자율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이유로 추정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 채무도 계속 변동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자산의 변동이나 채무의 변동이나 둘 다 부담을 기업이 안게 되는 게 확정급여 제도다. 종업원은 퇴직 후에 편안히 급여만 받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순액 표시에 대해서 이거를 자산도 회사가 인식하고 부채도 회사가 인식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회적립자산이 기본적으로 회사가 삼성생명에 맡겨뒀지만은 그게 회사 돈이 아니거든요. 회사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이 삼성생명에 충분히 돈을 갖다 넣으면은 그 금액만큼 채무도 면제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두 개를 상계한 순액만 순확정급여 부채 또는 반대의 경우는 순확정급여 자산이라고 순액으로만 BS에 표시하게 되겠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813페이지 거기 위에 그림이 있고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상계하여 순액 표시한다. 그 다음 줄 쳤으면 좋겠는데 금융자산 기준서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금융자산 기준서 설명할 때 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자산 기준서에서는 그 금융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상계하면 안 돼요. 가령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어요. 예금을. 그와 반대로 삼성생명에 그 차입금이 있기도 해요. 기업들 보면은 같은 은행에 예금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그래서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 대해서 예금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거 퉁쳐가지고 어느 한쪽으로만 자산 또는 부채 인식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어떤 요건이 갖춰질 때만 퉁쳐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줄 치도록 할게요. 이게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 금융자산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동그라미 1에 보면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동그라미 2에 보면은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만 이걸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 삼성생명에 불입한 돈은 요 요건이 갖춰진 걸로 봐서 이 자산과 부채를 퉁쳐가지고 순액으로만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고 저기 뒤에 법인세 회계에 가면은 뭐 단기 법인세 자산 부채를 상계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요거와 똑같은 요건이에요. 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서 이미 갖다 낸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그 단기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느냐, 선급 법인세 자산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 이렇게 있는데 두 개를 상계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상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건 뒤에 법인세 회계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순확정급여 뭐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무가 더 크기 때문에 부채인 상태가 많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확정급여 부채인 건데요. 그 순확정급여 부채의 변동을 퇴직급여라고 회계 처리하게 돼요. 순확정급여 부채의 변동을 퇴직급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퇴직급여라고 하는데 기준서에서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원가라는 게 있고 이자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측정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뒤의 시간에서는 요것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근무원가와 이자원가는 이게 다 당기손익에 반영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기손익에 반영된다는 말이 회계처리가 퇴직급여,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재측정 요소는 OCI에 반영돼요. 예. 우리 OCI가 앞에서 최평가 잉여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이 있었죠. 이제 세 번째로 이 순학정급여 부채의 재측정 요소 있어요. 그래서 얘는 OCI에 반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계처리가 OCI가 변동되고 채무가 변동되고 이거를 OCI에 반영한다. 이런 식의 회계처리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814페이지를 보면요. 네, 814페이지를 보면은 확정급여 채무 측정 회계처리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 보험 수리적 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험 수리적 가정. 814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 등에 대한 가정과 평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자격이 있는 보험 계리인의 참여가 권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편 보험 계리인은 확정급여 채무와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험 수리적 가정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확정급여 채무 이거 기업이 결정 못해요. 기업이 결정 못해요. 회계사나 세무사가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결정하느냐? 그 보험 계리사라고 있어요. 보험 계리사라고 있어요. 보험 계리사들이 확정급여 채무를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험 제도 가운데 보험 계리사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은 좀 재밌는 게 수학에 거의 박사급 되는,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만 시험을 치는 그런 시험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회계사나 세무사 뭐 이런 시험들은 보면은 원래 1차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이러면은 원래 2차 시험을 칠 수 있고요. 혹시 원래 2차 시험에 떨어졌다 이러면은 내년도에 2차 시험을 다시 칠 수 있죠. 1년 유예가 적용되죠. 근데 보험계리사는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을 5년간 유예해요. 5년간. 그래서 5년 안에 합격하면은 5년간 유예돼서 그 안에만 합격하면은 보험계리사가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학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치는 시험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보험계리사가 이 확정급여 채무를 결정할 수 있어요. 뭐 기준서에서는 이거 산정을 위해서 뭐 보험계리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보험계리사가 참여해야 된다 또 문구를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험계리사가 그 단기 말에 회사가 채무를 얼마나 계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그 측정을 위해서는 보험 수리적 가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험 수리적 가정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교직에 들어갔어요. 1년도 급여가 1년 연봉이 10,000원이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100만원, 200만원 이상
되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10,000원이었어요. 1년도 연봉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교직자 분들은 오래 근무하죠. 물론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직업은 20년 근무해요. 통계가 그렇다면은 이 원래 입사한 이 교직자에 대해서 20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가령 이제 택시 운전기사다, 택시 회사다. 그래서 택시 회사가 이렇게 그 연도 말에 결산하기 위해서 그 보험 계리사가 근무하는 계리법인에 연락해가지고, 자, 우리 택시 회사인데요, 우리 근무하는 그 택시 기사분들 위해서 요거 확정급여 채무 얼마나 계상해야 되나요? 이러면은 그 보험 계리사는 통계표를 보고, 아, 택시 회사면은 뭐 3년, 통계에 따르면 3년간 근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통계 수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어떤 직종이냐, 뭐 성별이 어떻게 되냐,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요게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년차 연봉이 10만 원이다. 근데 통계에 따르면 이 사람이 20년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교직자들은 다 연금 제도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연금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30년 받는다. 통계에 따르면은 30년 동안 퇴직연금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퇴직연금이면은 연금 방식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라는 걸 받죠. 그래서 여기 사망할 때까지 받는, 퇴직 후에 받는 여기 연금, 화살표를 제가 무수히 표시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들이 그 연금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하나의 연금들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 퇴직 시점에 마지막 1년치 급여가 얼마인지 그걸 기준으로 뭐 곱하기 몇 %, 그 곱하기 하는 산식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정이 되죠. 그래서 그 퇴직 후에 얼마를 받을 것이냐, 요 화살표 하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측정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먼저 그 1년차 연봉에다가, 지금 현재 연봉에다가 이 사람이 몇 년간 근무할 것인가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죠. 몇 년간 근무할 것이냐, 그런 통계 자료가 필요한데요. 요거를 퇴직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거는 뭐 이 용어들은,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뭐 자, 20년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그 퇴직하는 1년간 받는 연봉은 얼마인가? 그거는 이게 그 장래의 임금 인상률이 얼마인지,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추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봉은 매년 5%씩 인상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 19년 시점에 그 연봉이 얼마인가 측정하려면은 임금 인상이 얼마인지 연간 임금 인상률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것도 추정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0년간 뭐 연금을 수령한다. 수명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사망률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사망률이라고 하고요. 사망률에 대한 추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30년간 받는 돈인데, 이 돈을 여기 20년 근무 기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30년, 퇴직 후 30년 동안 받는다고 퇴직 후 30년 동안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이 그 수익 창출에 기여한 거는 근로를 제공하는 요 20년 동안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쳐서 20년 동안 비용 처리돼야 되는 거죠. 요 돈들이 요 기간에 비용 처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려면은 이거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30년의 돈을 여기 요 시점에 얼마고 각 연도별로 어떻게 배분될지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할인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4대 가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4대 가정. 4대 가정이라는 말은 이건 기준서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 회계 기준원, 한국 회계 기준원의 담당자가 4대 가정이다. 이런 용어를 쓰던데요. 자, 여기 4대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뭘까요?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할인율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아주 간단히 설명하는 여기서도 보면은 50년에 대한 거를 다 이게 시간 가치를 땡겨 와야 되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조금만 틀려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할인율이 제일 중요해요. 자,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814페이지에 표가 있고요. 표 아래에 보면 이 중에 할인율은 그 채무와 자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할인율은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할인율은 회사채 이자율을 참조해서 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해요. 이게 회사채 수익률을 그대로 갖다 써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회사채 수익률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 뭐를 보고 결정해야 되느냐? 일단 이게 지금 몇 년에 대한 추정이에요. 20년, 30년, 50년 기간에 대한 추정이죠. 회사채 50년짜리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지금 50년에 대한 할인이면은 적용해야 될 50년 기간에 어떤 할인율이 적정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50년짜리 할인율이 회사채 50년짜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뭐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뭐 어떻게 50년짜리는 몇 퍼센트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겠죠. 근데 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쓰는 전제는 뭐냐 하면은 회사채가 시장이 두터운 시장, 영어로 보면 딥마켓이라고 있어요. 이게 회사채가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충분한 금액이 수시로 거래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이면은 이렇게 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사용하고요.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회사채가 그만큼 자주 거래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국공채 시장 수익률을 가져다가 참조해서 사용해야 돼요. 요거를 적용하느냐, 요거를 적용하느냐, 우리나라 회계법인마다 약간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 국공채 시장 수익률 둘 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8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예측단위 적립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급여 채무, 단기말 현재 그 종업원 퇴직과 관련한 그 채무를 얼마나 인식해야 되는가, 그걸 측정할 때 예측단위 적립 방식이라는 게 사용돼요. 그게 814페이지 아래쪽에 네모땡 해가지고 예측단위 적립 방식, 퇴직하는 시점의 퇴직급여를 보험 수리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추정 금액을 각 회계기간에 대응하는 단위로 할당하여 각 회계기간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단위 적립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 확정급여 채무라는 거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요 작업은 뭐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회계사나 세무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작업은 이제 계리사가 하는 작업이 되겠어요.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가 하는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보험계리사가 예측단위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확정급여 채무를 추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측단위 적립 방식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예정인데요.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4년 후 퇴사가 추정돼요. 그래서 4년 후 퇴사가 예측된다 이러면 좀
일하기 힘든 여건인가 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직종은 4년 후 퇴사다. 그럼 4년 후 퇴직금은 얼마냐? 퇴직 일시불로 지불을 하고 4,000원이에요. 자, 4년 후 퇴직금으로 4,000원을 지불해야 된다. 4년 후 퇴직금 4,000원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이 4,000원을 퇴직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4년간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면은 매년 1,000원씩 배분해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해야지 4년 후에 그 채무가 4,000원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매년 그 부담되는 채무를 측정하는데요. 그거를 단위연금이라고 해요. 단위연금. 그래서 단위연금은 요 퇴직 시점에 예상되는 퇴직금 4,000원이죠. 4,000원을 근무 기간으로 나눠주고요. 예상 근무 기간 예측치예요. 그래서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값을 단위연금이라고 해요. 이게 단위연금이라는 게 4년간 근무하는데 한 해에 배분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매년 4년간 각 연도별로 배분되는 연금은 얼마일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1,000원씩 인식을 해줘야지 4년 말이 됐을 때 4,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해도 4,000원이 인식되어야 되고요. 둘째 해도 또 다른 1,000원을 인식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1,000원씩 비용과 부채를 인식해야지 4년 말이 되면은 4,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연금이라는 것을 측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가령 이제 X1년 첫 해에 4년 말 1,000원이 적립돼야 되죠. 첫 해에 적립을 해야 돼요. 4년 말에 1,000원이 되도록. 1년 말 기준으로는 언제예요? 1년 말 기준으로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3년 후에 1,000원이 적립되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은 X1년에는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은 X1년에 적립할 금액은 1,000원 나누기 1.1의 세제곱이죠. 1년 말 기준으로 1년, 2년, 3년 후니까 이렇게 적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요 금액이 751원이에요. 그래서 첫째 해는 751원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751원을 단기 근무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기 근무원가. 그래서 751원을 단기 말에 1차년도 말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요. 1차년도에 751원을 인식하면은 이 751원은 4차년도 말 1,000원을 이렇게 세 번 10%로 땡긴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할인율 10%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10%로 땡긴 거기 때문에 이 751원은 1년이 지나면 이렇게 10%만큼 가치 증가가 있고요. 가치 증가가 1년 동안 얼마나 돼요? 요 높이가 얼마예요? 75원만큼 되겠죠. 75원. 75원만큼 될 거고요. 그럼 2차년도에는 요 시간 가치가 75원 증가한 만큼 역시 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을 이자원가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이자원가, 단기 근무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퇴직급여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최초 적립하는 시점에 현재 가치로 불입한 금액, 그리고 얘가 시간가치, 1년 지나면서 시간가치 늘어난 부분 이렇게 구분한 거에 불과하고요. 회계 처리는 그냥 다 퇴직급여예요. 그래서 최초 불입한 거를 단기 근무원가, 비용과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을 최초 인식하는 금액을 단기 근무원가, 그게 시간같이 지나면은 채무가 증가하겠죠. 10% 증가하겠죠. 이 증가한 부분을 이자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째 해에는 이렇게 이자원가로서 퇴직급여도 인식해야 되지만 둘째 해에는
마지막 연도에 지불할 금액 가운데 두 번째 1,000원도 둘째 해에 인식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둘째 해 말 기준으로는 2년 후에 지급할 1,000원이니까 이 돈은 단기 근무 원가가 1,000원 나누기 1.1에 제곱해가지고 826원이 돼요. 여기 요 동그라미보다는 요 동그라미가 더 크고 그거보다는 점점 이렇게 동그라미가 커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 가치 때문에 조금씩 커지는 걸로 했고, 요 크기는 요 크기하고 같고, 요 크기, 요거 크기, 요 크기 같고, 요 크기들이 또 크기가 같고, 그렇게 작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모양을 했어요. 돈 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둘째는 요 시간 가치도 인식해야 되고, 그 이자 원가 인식해야 되고, 단기 근무 원가도 826원 인식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시간 가치 인식한 부분은 얘가 얼마가 될까요? 얘하고 똑같은 826원이 되겠죠. 751원 더하기 75원 하면은 826원. 요 모양은 앞에서 한번 이런 현금흐름 공부한 적 있죠? 전환사채 공부할 때 상환할증금이라는 거 있죠? 상환할증금. 상환할증금이 그 3년 후에 1687이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최초 시점에는 그게 117, 뭐, 11,000 얼마였죠? (11094) 11094. 그래서 제로 시점에 11094였는데 만기에 가면은 1687이 갚는 그런 거였죠. 그 상환할증금은 제로 시점부터 인식했지만은 얘는 1년 말부터 인식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그 상환할증금 현금흐름하고 똑같은 거죠. 자, 여기 826원짜리는 또 1년이 지나면 또 이자 원가가 붙죠. 얼마부터요? 83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얘도 이자 원가가 83원 붙고요. 셋째는 여기 4년 말에 지급할 세 번째 1,000원을 단기 근무 원가로 인식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1,000원 나누기 1.1. 그래서 요 크기는 909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얘들이 다 909가 되죠. 마지막 연도에는 요 첫 번째 예이자 원가는 909의 10%, 91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거 다 91원이에요. 91원만큼 기존에 설정한 것들은 다 시간 가치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연도니까 마지막 연도에 또 단기 근무 원가를 1,000원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4년 근무해야 되는데 4년 말에 4,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매년 1,000원씩 인식한다. 매년 1,000원씩 인식한다. 단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1,000원씩 반영한다. 연도별로 1,000원씩 반영한다. 그리고 시간 가치를 고려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이자 원가 증가를 인식한다. 그런 방법으로 마지막 연도에 4,000원이 쌓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회계 처리를 보면은, 회계 처리를 보면은, 여기 정리를 해놨네요. 여기 4년 말에 4,000원을 줘야 된다. 그럼 매년 이렇게 4년 근무할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 1,000원씩 배분이 돼야 되고, 이 1,000원은 1차년도 말에는 751원. 얘가 이자 요소가 점점 이렇게 풀어나가지고 가치가 점점 증가해서 마지막 연도에 1,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4차년도에는 그냥 1,000원만 불입하면 되죠. 4차년도 말에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들이 뭐라고 해요? 단기 근무원가 이야기하는 거죠. 단기 근무원가. 요 위에 파란색,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자원가라는 부분이죠. 이자원가. 단기 근무원가든 이자원가든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1차년도 말에는 퇴직급여가 751원, 채무가 751원 이렇게 하고요. 이 751원은 1년이 지나면은 이자 요소가 75원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이자 요소로 인식하는데 회계 처리는 그냥 퇴직급여 이렇게 되겠어요. 퇴직급여 75원, 채무 75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차년도에 단기 근무원가 826원을 이렇게 반영해 준다는 거죠. 3차년도에는 단기 근무원가 요거를 한번 할인한 909원을 단기 근무원가로 반영을 해서 퇴직급여, 그 다음에 채무 이렇게 909원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전에 인식한 것들이 점점 커지죠. 이자 요소 발생하죠. 그래서 83원. 그래서 163원, 166원, 여기 16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65원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채무 같은 값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에 909원을 단기 근무원가로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가면은 1,000원씩 매년도 반영이 되는 결과이다. 실제로 1,000원은 아니죠. 1,000원은 아니죠. 하여튼 1,000원을 시간같이 고려해서 반영한 그런 결과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이렇게 해서 채무가 4,000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근무원가와 이자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 그냥 퇴직급여로 한다. 퇴직급여 이렇게 한다. 상대 과목은 확정급여, 채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거를 좀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81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818페이지에 보면은 케이스 4 예측 단위 적립 방식에 대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A기업은 X1년 기초에 입사한 종업원 K씨에게 퇴직하는 시점에 다음 방식으로 일시불 급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 회사의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임금, 그 퇴직 직전 1년간 뭐 급여든 상여금이든 하여튼 다 합해가지고 얼마나 받았느냐. 그 돈 곱하기 13% 곱하기 근무연수 이렇게. 이건 이그젬플이에요. 이 공식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다르고 또 직급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이거를 좀 조정하기도 하고 임원은 또 이게 적용하는 율이 또 다르고 그는 이그젬플이고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종업원 K의 연간 임금은 X1년 기말 현재 만원이며 향후 매년 7%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7%가 뭐예요? 임금 상승률이죠. 임금 상승률. 또 우량 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고려한 할인율은 연 10%라고 가정한다. 한편 종업원 K는 X5년 기말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람이 X1년 기초에 입사했다고 하고요. X5년 기말에 퇴사하면 몇 년 근무하는 거예요? 5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거죠. 요구사항은 보면은 A기업의 X3년 말 퇴직 관련 부채는 얼마인가? 자, 이 종업원 K에 대해서 3년 말 요 시점 부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3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X3년의 근무원가와 이자원가에 대한 분계를 하시오. 뭐 이건 뭐 구분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퇴직급여 그 다음에 채무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3년 말 부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3년 말 부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퇴직 시점에 얼마를 지불하는가. 예, 여기 퇴직 시점에 얼마를 지불하는가. 예, 요거 다 합했을 때, 요 파란 크기들 예, 다 합했을 때 얼마를 지불하는가. 일단 그 돈을 계산해야 되겠는데요. 예, 퇴직금이죠. 예, 퇴직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임금 일단 계산해야 되죠. 이게 1년도 연간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말 시점 연간임금이 10,000원이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연 7%예요. 그러면은 10,000원 곱하기 1.07에 5승이 아니라 1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년 말 기준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승이 되죠. 그래서 요게 퇴직 전 최종 임금이 되죠. 그래서 요 돈을 계산하고 여기에 곱하기 13%, 그 다음에 곱하기 근무연수가 5년이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퇴직금이 계산되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8520 이렇게 되고요. 요 돈이 퇴직금이 요게 8520이에요. 8520 그렇게 되고, 지금 요게 이제 8520인데 이 8520은 이 시점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5년간 근무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이게 배분돼서 비용과 부채가 인식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520의 단위연금을 찾아보면은 8520 나누기 5년이니까 단위연금은 1704예요. 그래서 매년 1704만큼 불입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매년 1704만큼 이렇게 1704만큼 부담을 시키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5개가 합해져 가지고 8520이 되겠다는 거죠. 자, 여기 1704는 1년 말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요? 1년 말 기준으로는 1704에 요거 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1704 나누기 1. 할인율이 10%, 1.1에 4제곱 이렇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인해야 되죠. 그래서 1.1에 4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1704 나누기 1.1에 3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3년 말에는 1704 나누기 1.1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요, 1408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요거 하나 크기가 1408이에요. 요거 하나 크기가 1408이에요. 이게 지금 3개라야 되죠. 요거 똑같은 크기가 이게 3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3 하면은 1408 곱하기 3 하면은 4225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소수점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되고, 소수점을 버리면은 4224. 책에서는 반올림해서 4225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3년 말 퇴직 관련 부채는 4225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4225가 되는데 2년 말 부채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묻는 건 아니지만 2년 말 부채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1704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은 이게 1280이고요. 요게
1280이고요. 이거 두 개 해야지 2년 말 부채죠. 그래서 2년 말 부채는 1280 이렇게 돼요. 1280. 문제에서는 3년 말 필요한 분괴를 해라. 3년 말 필요한 분괴를 해라.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틀리지? 자, 이게 2560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년 말에 한꺼번에 회계 처리하면은 이 425하고 그냥 2560 이렇게 요 차이가 1665예요. 그래서 여기 3차년도에 회계 처리할 게 1665다. 1665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이걸 근무원가와 이자원가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한다면은, 여기 1665, 이게 어떻게 될까요? 1665,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기 1408 하나 있고요. 1408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60이 10% 늘어난 그 이자원가가 있죠. 그래서 256만큼 이자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런 단수 차이가 있는데 요걸 이런 늘리든지 요걸 이런 늘리든지 조정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측 단위 적립 방식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819페이지 보면은 거기 과거 근무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 근무원가가 어떤 거냐? 앞에서 이제 그 어떤 기업의 퇴직금 계산하는 산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산식이 기업이 그 영업 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 고정적이냐? 그렇지 않죠. 그게 종업원하고 회사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뭐 노동쟁의 등을 통해서 그게 조정이 되곤 하죠. 그래서 그게 산식이 조정이 되면은 그 산식 조정으로 갑자기 그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과거 근무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 근무원가. 그래서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해서 퇴직급여 산정 방법을 뭐 산식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다. 그 늘어난 금액을 과거 근무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과거 근무원가는 그럼 이름이 과거니까 그 과거 비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느냐? 그게 아니고 다 단기에 그냥 퇴직급여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퇴직급여, 그 다음에 채무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단기 근무원가, 이자원가, 그 다음에 과거 근무원가 세 개가 차이가 없는 거죠. 자, 81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요, example 2가 있어요. example 2를 보면은 B기업은 기존에 시행 중인 확정급여 제도를 단기 초부터 변경하였다. 변경 전 산식은 퇴직 시점 최종 임금의 10% 곱하기 근무원가 이렇게 근무연수 이렇게 되는데, 변경 후 퇴직금 산식은 최종 임금 곱하기 11%. 그래서 요게 퇴직금 계산하는데 곱해주는 율이 10%에서 11%로 이렇게 변경됐어요. 그럼 요 변경으로 단기 기초 현재 부채는, 퇴직급여 부채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10% 늘어나죠. 요게 10%에서 11%로, 그리고 요 변화가 1%, 요 단순하게는 1%지만 비율로는 10% 늘어난 거죠. 10% 늘어난 거죠. 그럼 퇴직급여 부채는 기초 시점으로 요 계약 요렇게 바꾸는 걸로 협약이 맺어지는 순간 10%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동제도
변경은 동제도 변경은 X5년 이후 분 퇴직급여부터 소급 적용하는데 동변경으로 인하여 단기 초 확정급여 채무의 총 현재 가치는 89만원 증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언제부터 소급하든지 이게 과거 근무 원가는 전부 그 단기에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89만원 변동되는 만큼 퇴직급여를 단기에 인식해주고 이 채무를 같은 금액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다. 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과거 근무 원가라는 것을 공부했고, 과거 근무 원가는 다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82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820페이지 보면은 정산으로 인한 손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산으로 인한 손익. 어떤 거냐? 이 퇴직급여 제도를 한번 채택했으면은 이 제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근데 기업하고 종업원이 합의해서 이 제도를 그만두자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죠. 이 제도를 그만두자 이렇게. 퇴직금 정산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정산하고 이 퇴직연금 제도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할 수가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퇴직금 중도정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중도정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정산으로 인한 손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역시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중도정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중도정산을 하면은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중도정산을 하면은 그 사회 적립했던 자산을 종업원한테 다 줘야 되죠. 그게 회사가 적립하긴 했지만은 그게 회사 소유가 아니라 종업원 퇴직을 위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중도정산을 하게 되면은 사회 적립한 그 돈을 종업원한테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일부 현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가 있을 거고요. 동시에 기업은 그 채무로 인식하고 있던 금액을 털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X5년 말 A 회사는 종업원에게 퇴직급여 정산을 해주기로 했다. 정산일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및 장부 금액은 57,000원이다. 이 채무는 지금 장부 금액이 57,000원이고요. 얼마에 정산하느냐? 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6만원을 지급하기로. 그래서 이 6만원 가운데 사회적립자산 지불이 4만원이고 그리고 기업이 직접 현금 지급하는 게 2만원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기업이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채무를 드러내야 되겠죠. 채무 57,000원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채무를 드러내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립 자산도 드러내야 되겠죠. 사회적립 자산도 4만원 드러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대차가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채무 없어지는 게 더 많은 그런 상황이죠. 채무가 그래서 지급하는 그 자산이나 현금이 더 많고 소멸하는 채무가 더 적은 상황으로 차번에 뭔가 기록해야 되네요. 그래서 대차 차이가 3,000원인데 3,000원을 정산으로 인한 손익인데 이 정산으로 인한 손익도 역시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3,000원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어요.